여기 한 외국인이 큰 충격을 받은 듯한 얼굴을 띠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은 캐나다인으로 세계에서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가며 막대한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유명 벤처 투자 기업에 몸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유명한 투자 기업 벤처캐피털에서도 투자에 있어서 중요 요직을 맡고 있는 인물이라고 하네요. 그런 그가 한국에 와서 한국의 실상을 보고 난 후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캐나다인은 무엇 보고 충격을 받은 것인지 무척이나 궁금해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밴쿠버의 고층 빌딩 32층에 있는 유리벽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톡톡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컴퓨터 화면으로 투자 보고서를 넘겨보고 있었어요. 벤처 캐피털리스트인 저는 새로운 기술 회사를 찾아 투자해주는 일을 했어요. 매일 이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주세요. 라며 열정 가득한 창업자들을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키가 크고 갈색 곱슬머리를 가졌는데 어려운 문제를 생각하며 손으로 머리를 쓸어넘긴 듯 언제나 약간 흐트러져 보였어요. 값비싼 정장을 입었지만 넥타이를 가지런히 매는 건 자주 깜빡했어요. 35살인 저는 이미 20개가 넘는 기술 회사를 세우는데 도움을 주었어요. 제 생각에 캐나다는 새로운 기술을 탄생시키기에 완벽한 곳이었어요. 캐나다의 스타트업, 그러니까 새롭고 작은 회사들이 미국 실리콘밸리의 유명 기업들 못지않다고 믿었어요. 저는 고향인 밴쿠버를 사랑했어요. 아름다운 산과 깨끗한 거리를 보면서 왜 굳이 다른 나라를 찾아봐야 하나? 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한국 얘기를 꺼내면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한국은 미국 전자 제품을 따라 만들고 가끔 비디오 게임 몇 개 만드는 작은 나라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아시아 땅을 한 번도 밟아본 적 없었고 굳이 비즈니스를 위해 갈 이유도 느끼지 못했어요. 유럽과 미국만으로도 제 투자는 충분했어요. 어느 비 오는 화요일 아침, 제 동료 모건이 들뜬 얼굴로 사무실에 뛰어들었어요. 그녀는 2주간 서울 출장을 다녀온 참이라며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 현대식 실험실에서 일하는 젊은 엔지니어들의 다채로운 사진이 든 두꺼운 폴더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한국이 다음 큰 기회예요. 안 가면 후회하실 거예요. 모건은 사진 위를 손가락으로 콕콕 짚어가며 강조했어요. 한국 정부가 인공지능과 로보틱스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고 젊은 한국 엔지니어들이 북미에선 상상도 못한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였어요. 모건의 말이 귀에 들어오긴 했지만 저는 기대감보다는 걱정이 앞섰어요. 비행, 언어 장벽, 낯선 음식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낯선 언어 쓰는 이상한 나라에 가서 뭘 보겠어? 라는 회의감이 더 컸어요. 멋진 사진들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여행을 그냥 먼 곳으로 떠나는 지루한 출장 정도로 여겼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노트북을 켜고 서울행 항공편을 찾아보고 있었어요. 14시간 비행이라는 사실에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그런데 모건의 열정이 제 마음 한켠에 작은 호기심의 씨앗을 심어놓은 듯했어요. 어쩌면 정말 한국에서 볼만한 무언가가 있을지도 몰라요. 일주일 뒤, 저는 밴쿠버에서 서울로 향하는 보잉 787 드림라이너의 23B 좌석에 앉아 있었어요. 비행기는 엄청 컸고 좌석 두 줄이 멀리까지 이어져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푹신한 흰 구름이 태평양 위를 덮은 부드러운 담요처럼 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 3대, 정장 3벌, 그리고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은 한국 가이드북을 챙겼었어요. 승무원들이 막 점심을 나눠주었고 저는 앞에 놓인 작은 화면으로 영화를 보며 닭고기와 밥을 조금씩 집어먹고 있었어요. 이미 4시간쯤 노트북으로 한국 기술 기업 보고서를 검토하느라 일했더니 눈이 무척 피곤했어요. 남은 여정은 아직 10시간이 더 남아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비행기가 마치 돌덩이처럼 휩 떨어졌어요. 롤러코스터에 탄 듯 속이 울렁거렸고 제 테이블이 튕기며 플라스틱 오렌지 주스컵이 천장을 향해 날아갔어요. 주스가 여러 승객 위로 튀더니 컵이 다시 통로로 쾅 떨어졌어요. 비행기는 좌우로 거칠게 흔들렸어요. 머리 위 짐칸들이 팝콘 터지듯 열리더니 가방들이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어요.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고 비행기가 또 쑥 내려갈 때마다 공포가 더해졌어요. 기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흘러나와 모두 자리에 앉아 계시고 안전벨트를 반드시 매주세요. 라고 했어요. 예상치 못한 심한 난기류 구역에 진입했다고 했어요. 제 옆에 앉은 중년 여성은 팔걸이를 꼭 움켜쥐어 손가락 마디가 새하얘졌어요. 숨이 가쁘고 얕아졌어요. 세 줄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울음을 터뜨려 쟁반 소리와 불안한 목소리 위로 아이의 울음소리가 더 크게 퍼졌어요. 승무원들조차 급히 점프시트에 몸을 고정한 채 무서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상황이 정말 놀라웠어요. 짧은 검은 머리에 네모난 안경을 쓴 한국 여성이 안전벨트를 풀고 조심스레 일어서면서 좌석을 짚으며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녀는 기내용 가방에서 작은 구급 키트를 꺼냈어요.
그녀는 자신이 서울에서 온 박민재 의사라고 소개했어요. 영어 발음은 완벽했고 비행기가 계속 흔들리는 와중에도 목소리는 한치도 떨리지 않고 차분하고 안정적이었어요. 박민재 의사는 먼저 저 옆에서 공황에 빠진 여성에게 다가가 맥박을 짚어보고 부드러운 말투로 안심시킨 뒤 물과 함께 작은 알약을 드렸어요. 다음으론 울던 아이 쪽으로 다가가 가방에서 작은 봉제 인형을 꺼내 아이에게 건네며 숨소리를 살폈어요. 혼란의 한가운데서도 박 의사는 침착하고 능숙하게 움직였어요. 승무원들과 협력해 할아버지, 할머니 승객들도 확인해드리고 모두에게 명확한 지시를 주었어요. 2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난기류는 사라졌고 박민재 의사 덕분에 모든 승객이 다시 침착해졌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점점 더 놀라웠어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별 볼 일 없는 나라 사람일 거라 여겼던 분에게서 그토록 뛰어난 능력과 침착함을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 의사 선생님처럼 응급 상황에서 유능하고 기민하다면 한국 사람들은 또 어떤 분야에서 탁월함을 발휘할지 궁금해졌어요. 비행기가 안정되자 저는 저를 도와준 차분한 의사 선생님, 박민재님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박민재 선생님께 제 소개를 드리고 다음 몇 시간을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대화하는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갔어요. 박민재 선생님은 원래 의사가 아니셨어요. 처음에는 서울대학교에서 로봇공학을 전공하셨다고 했어요. 공학 학위를 딴 뒤에는 섬세한 수술을 수행할 수 있는 의료용 로봇 설계에 참여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다 환자를 더 잘 이해해야 진짜 도움이 되는 로봇을 만들 수 있겠다 싶어 의대에 진학하셨다고 해요. 지금은 한국 최고의 로봇 스타트업 중 하나에서 일하시면서 전 세계 의료 환경을 개선할 기계를 개발하고 계셨어요. 박민재 선생님은 태블릿을 꺼내 팀에서 만든 로봇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빛나는 금속 팔이 믿기 어려울 만큼 정밀하게 움직이는 장면, 혈관 속을 이동하며 영상을 전송하는 작은 카메라 로봇, 어르신을 다치지 않게 부드럽게 들어올리는 보조 로봇 등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이런 기술이 진짜 가능한가요? 하고 감탄했어요. 대화를 이어가면서 박 선생님은 한국은 새 기술 도입 속도가 엄청 빨라요. 라며 설명하셨어요. 한국 정부가 연구비를 아낌없이 지원해주고 기업들은 의사결정도 북미보다 훨씬 빠르다고 했어요. 엔지니어들은 프로젝트에 대한 열정이 크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오래 일한다고 하셨어요. 아이디어만 좋으면 젊은 사람도 금세 중요한 자리에 오를 수 있다면서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져요. 곡선으로 이어진 나무보와 높은 천장, 반짝이는 돌바닥, 햇빛이 쏟아지는 유리벽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동 통로는 지친 여행객을 목적지까지 부드럽게 데려다 주었고 다국어로 표시된 안내 화면은 편리함을 더해줬어요. 호텔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연구실을 한번 보실래요? 하고 박 선생님이 제안하셨을 때 저는 피곤함도 있고 바로 동의했어요. 박 선생님이 미리 연락해 두셨다며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전기 열차를 탔어요. 열차 창밖으로는 반짝이는 고층 빌딩과 곡선 지붕을 얹은 전통 건물이 어우러졌어요. 깨끗한 거리가 현대식 쇼핑몰과 푸른 공원을 잇고 있었어요. 도시는 미래적이면서도 역사에 대한 존중이 느껴졌어요. 강남에 있는 유리타워 3개층을 통째로 사용하는 박 선생님 회사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곡선형 컴퓨터 화면 앞에서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코드를 테스트하고 새로운 기계를 설계하고 있었어요. 열린 테스트 공간에는 냉장고, 크기 배달 로봇들이 장애물을 피해 척척 움직이고 있었고 드론처럼 생긴 로봇이 공중에서 완벽한 정확도로 소포를 운반하는 모습이 펼쳐졌어요. 저를 맞이한 강아지 모양 로봇은 영어로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를 건네기도 했어요. 또 내용물을 열지 않고도 분류해내는 소포 분류 로봇. 작은 차 크기의 무인 운반 차량도 조용히 무거운 장비를 실어 나르고 있었어요. 이곳은 절대 모방만 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기술이 독창적이고 수준이 높았으며 발전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캐나다나 실리콘밸리의 최고 연구실에서도 보지 못한 발명품들이었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모든 선입견이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을요. 로봇 연구소를 둘러보고 나니 저는 피곤했지만 설레었어요. 한국에 온 첫날부터 제 머릿속에 있던 많은 생각이 이미 바뀌었어요. 박민재 선생님께서 좀 쉬어요. 내일 진짜 서울을 보여줄게요. 라고 하셨어요. 저는 시내 중심의 높은 건물에 있는 호텔에 체크인했어요. 20번째 층 창문 너머로 사방으로 반짝이는 서울의 불빛이 별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눈앞에 아른거리는 멋진 로봇들을 떠올리며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박 선생님이 호텔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제의 정장 대신 편안한 옷차림으로 오신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서울의 진짜 매력을 보여줄게요. 라며 하루 종일 일정을 계획하셨다고 했어요. 첫 번째 코스는 전통 한국식 아침 식사였어요.
작은 식당에 들어가 밥, 국, 그리고 여러 가지 작은 반찬을 맛봤어요. 매콤하기도, 짭짤하기도, 달콤하기도 한 새로운 맛들이었지만 하나하나 다 즐겨봤어요. 식사 후에는 경복궁을 찾았어요. 화려한 단청 문양과 곡선 지붕을 올린 고궁 건물이 가득한 거대한 궁궐이었어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궁궐을 거니는 모습이 정겹더라고요. 선명한 빨강, 파랑, 노랑의 건물들이 맑은 하늘 아래서 더 눈부시게 빛났어요. 6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곳이지만 전쟁과 화재로 몇 차례 복원됐다는 설명도 들었어요. 오후에는 삼성의 최신 기술 센터를 특별히 둘러봤어요. VR 헤드셋을 써보고 반으로 접히는 휴대폰을 만져보고 조명부터 냉장고까지 음성 명령만으로 제어하는 스마트 홈 시스템을 체험했어요. 이런 기술이 실험실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 이미 녹아들어 있다는 점에 크게 감명받았어요. 날이 저물 무렵 박 선생님이 한강 유람선을 타보자고 제안하셨어요. 유리창이 크게 나 있는 배에 올라 탑승해 상단 데크에 자리를 잡았어요. 배가 천천히 강을 따라 움직이자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수백 채의 건물이 어둑해진 하늘을 밝히고 그 불빛이 고요한 물에 반사되었어요. 유명한 63빌딩은 석양의 금빛으로 반짝였고 새로 지어진 마철로들은 색색의 조명을 바꾸며 움직이는 패턴을 선보였어요. 강변에는 가족들이 전용 자전거 도로를 달리고 친구들은 잔디밭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거리의 음악가들이 물 위로 음악을 흘려보냈어요. 파란색과 보라색 조명으로 물들여진 다리들은 저녁 어둠 속에서 마법처럼 반짝였어요. 저는 시원한 저녁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어요. 서울은 단순히 기술과 비즈니스의 도시가 아니었어요. 자연을 즐기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역사를 지키면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살아 숨쉬는 곳이었어요. 박 선생님이 강변공원에서 어르신들이 함께 춤추는 모습을 가리켜 주셨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미소 지었어요. 밴쿠버에서는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광경을 보기 힘들었는데 서울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아이들까지 모두 편안히 같은 공간을 즐기고 있었어요. 배가 항해를 마치고 밤이 깊어질수록 도시의 불빛은 더욱 찬란해졌어요. 저는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기분이었어요. 이렇게 역동적이면서도 현대적이고 동시에 사람 냄새나고 연결된 느낌을 주는 도시는 본 적이 없었어요. 첨단 기술과 따뜻한 인간관계가 공존하는 미래도 가능하다는 걸 저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한강 유람선을 타고 돌아온 뒤 박민재 선생님께서 호텔 대신 북촌에 있는 가족 전통 가옥인 한옥에 머물러 보라고 깜짝 초대해 주셨어요. 조용한 동네 한복판에 자리 잡은 그 한옥은 나무 기둥과 창호지 문, 그리고 곡선이 아름다운 기와 지붕이 인상적이었어요. 도착하자마자 저는 한국 가정의 예절에 따라 현관에서 신발을 벗었어요. 안으로 들어서니 오래된 멋이 있으면서도 아늑한 느낌이었어요. 바닥 밑에서 은은하게 열을 올려주는 온돌 시스템 덕분에 나무마루가 따뜻했어요. 흔한 의자와 높은 식탁 대신 바닥에 놓인 낮은 상이 있었고 방마다 아름다운 한지 무늬 공간을 나누고 있었어요. 천장에는 나무들 본연의 무늬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박민재 선생님의 어머니께서 두 손 모아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영어는 서툴렀지만 다정한 미소 하나로 충분히 환영받는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저를 위해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셨다고 했어요. 중심에 국물이 담긴 솥을 놓고 그 주위를 15가지가 넘는 작은 반찬이 둘러싸고 있는 풍성한 상이 차려졌어요. 김치,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한 채소들, 양념한 얇은 소고기, 불고기 한 접시, 이름조차 모를 음식들도 많았지만 호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맛봤어요. 식사를 같이 하면서 박민재 선생님이 한국에서는 음식을 나누는 것이 손님을 대접하는 중요한 문화예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오랜 시간 정성 들여 음식을 준비하신 건 바로 손님에 대한 정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하셨어요. 깊은 애정과 배려를 뜻하는 정이야말로 한국인 삶의 중심이라는 이야기에 어머니께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으셨어요. 저녁 식사 후에는 집 뒤 작은 정원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돌로 만든 등불이 은은한 빛을 비추고 작은 분수에서는 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비록 아담했지만 식물과 돌 하나하나가 제자리를 찾아 놓인 듯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어요. 멀리 보이는 서울의 현대적인 스카이라인과 고즈넉한 한옥 정원이 어우러져 묘한 조화를 빚어냈어요. 박민재 선생님이 손잡이가 없는 작은 찻잔에 뜨거운 차를 부어주셨어요. 차가 담긴 도자기의 온기가 저절로 손끝까지 따뜻하게 해줬어요. 선선해진 저녁 공기를 마시며 저는 한국에서 단 이틀 만에 본 것들을 떠올렸어요. 첨단 로봇도, 천년이 넘은 궁궐도, 반짝이는 도시 풍경도, 전통 가옥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만난 사람들의 따뜻함까지요. 하던 투자 업무를 생각하니 문득 부끄러워졌어요. 늘 익숙한 곳만 바라보며 한국 같은 나라의 기회를 놓치고 있었던 제 시야가 너무 좁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전 세계 어딘가에서 또 어떤 놀라운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와 같은 편견 때문에 그냥 지나쳤을지도 몰라요. 그날 밤 온돌 바닥 위 전통요 위에서 잠들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원래 계획했던 사흘 일정으로는 부족하다고요.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보고, 더 깊이 이해하려면 한국에 더 오래 머물러야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사무실에 출장 기간을 2주 연장하겠습니다. 라는 이메일을 보냈어요. 동시에 몇몇 한국 기술 회사에도 미팅 일정을 잡아달라고 연락했어요. 이메일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어깨에 얹힌 짐이 내려간 듯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오래된 선입견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호기심과 설렘이 차오르고 있었어요.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와 단순한 비즈니스 목적지라고만 생각했던 이곳이 제 생각과 삶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박민재 선생님의 어머니께서는 또다시 전통 한국식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어요. 식탁 옆에서 제가 더 머물겠다는 결심을 말씀드리자 박 선생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며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많았어요. 라고 하셨는데 그 말에 저는 괜히 뿌듯했어요. 다음 2주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한 이해가 하루가 다르게 깊어졌어요. 출발할 때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곳을 둘러볼 수 있었어요. 박민재 선생님께서는 인공지능, 청정에너지, 첨단 소재를 연구하는 서울의 여러 스타트업을 소개해 주셨어요. 한 회사마다 보여주는 창의력과 혁신이 점점 놀라웠어요. 저는 아이디어와 관찰 내용, 연락처를 3권의 노트에 빼곡히 적었어요. 섬세한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 주인의 필요를 미리 하는 스마트홈, 분주한 도심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오가는 교통 시스템까지 눈에 보이는 건 모두 사진으로 남겼어요. 매일 밤 기록을 되짚어보면서 제가 가졌던 한국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컸는지 깨달았어요. 둘째 주에는 20대 이하의 학생들이 이전 세대 과학자들도 수십 년 동안 풀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한국 대학들을 방문했어요. 연구실에서는 질병을 이전보다 훨씬 일찍 감지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받고 제조 현장에서는 완벽한 정밀도로 복잡한 전자제품을 조립하는 로봇들을 확인했어요. 주말마다 저는 한국의 자연과 역사를 탐험했어요. 수백 년 된 나무 사이사이에 고즈넉이 자리 잡은 고찰이 있는 산을 등반했어요. 전통 방식과 현대 기술이 함께 어우러진 작은 어촌도 찾아갔어요.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부터 초기 천문대 유적까지 한국의 오랜 혁신 역사를 전시한 박물관도 꼼꼼히 살펴봤어요. 연장된 출장의 마지막 날, 저는 서울의 한 카페에 앉아 분주한 거리를 바라봤어요. 최신 유행 옷을 입고 북미에는 아직 없는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바삐 지나갔어요. 100년이 넘은 건물 안에서 터치스크린 테이블로 주문하고 로봇이 음료를 배달해주는 모습은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한국의 면모를 잘 보여주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중요한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를 들고 돌아가는 게 아니었어요. 완전히 바뀐 시각을 가지고 밴쿠버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한국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할 새 펀드를 기획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동료들을 설득해야겠지만 지난 몇 주간 모은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설득력 있는 제안이 될 거라 확신했어요. 저는 일과 삶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갖게 됐어요. 익숙함에 안주하지 않고 가정을 의심하며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고 배울 수 있게 되었어요. 수십 년 만에 빈곤국에서 기술 강국으로 변모한 한국의 속도는 노력과 교육, 미래지향적 정부 정책이 만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강력한 교훈을 주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저녁, 저는 남산타워를 올랐어요. 전망대의 선이 사방으로 끝없는 도시가 펼쳐졌어요. 수백만 개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는데 그 하나하나가 이 역동적인 도시에서 살아가고 일하며 꿈꾸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 호텔 창문에서 보았던 낯선 도시가 불과 몇 주 만에 기회와 혁신, 따뜻함이 공존하는 곳으로 느껴졌어요. 낯선 이방인이 아니라 잠재적 파트너들이 모인 무대처럼 보였어요. 글로벌 협력이 지구촌의 문제를 해결할 미래를 열어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서울 스카이라인을 마지막으로 사진에 담으며 저는 이 여행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았어요. 머지않아 다시 한국을 찾을 거예요. 편견과 꺼려함으로 시작된 여정이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 중 하나가 되어 상상조차 못했던 가능성의 문을 열어줬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세계 속의 한국의 기술력은 오늘의 사연처럼 세계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기술력을 자랑하는데요.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기술력은 한국 국민에게 자부심을 선사하기도 하네요.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한국의 모습을 세계가 지켜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